일단 오늘은 최대한 문학 먼저 정리하고, 왜냐면 전국에는 약 70개 정도의 학교가 1학기 때 문학이고 2학기 때 독서더라고요. 물론 둘 다 나가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60%, 70%가 먼저 문학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독서로 나오는 경향이다 보니까 일단 오늘 문학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시간이 되면 독서, 그리고 오늘 온 학생들은 제가 링크를 드려가지고 독서 해설 영상도 무료로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시간이 된다면 독서도 한번 대표지문 한두 지문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이 11페이지, 이거는 좀 쉬운 거니까 바로 문제 풀이 시간 없이 이제 들어갈 텐데, 학교 선생님께서 좀 신경 써서 내신다면은 이 휘의 전각fel곡을 1수부터 8수까지 있는데 지금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중간에 빠진 수를 당연히 낼 수 있을 거라는 거 예상이 되실 거고, 이거는 내신 출제 예상 자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오늘 친구들은 저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처 같이 이제 정리해서 주고 신청해놓고 가시면은 이거에 출제될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학교 선생님들께서 막 내신 임박해서 막 2주 전에 3주 전에 갑자기 모의고사를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되셨을 때, 기회가 되셨을 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작품 이제 같이 볼 건데, 혹시 못 푼 학생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한 2분 정도만 풀거나 이미 다 풀어서 답이 기억나는 학생들 이렇게 보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모든 내신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봐봐. 뭐 하노라, 무슨 법세였지? 이런 거를 싹 다 한번 정리해보자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분 딱 한 번 드릴 테니까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개념 지금 정리 한번 시작해보시죠. 예를 들면 하나만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기초 개념, 오늘은 시상의 족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상의 족발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상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지금 얘는 일단 장르가 뭐지?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내신에 나오는 체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는 그 주제를 담는 틀, 구조야. 이걸 우리는 그냥 장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는 장르가 뭐니? 시조. 자, 그럼 시조의 특징 해가지고 우리가, 잡고 계세요, 선생님. 우리가 시조의 특징 해가지고 막 배웠었잖아.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니? 뭐 45자 내외다. 뭐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종장의 첫 세 글자는 첫 어절은 세 글자로 시작을 하고, 또는 3음절로 시작을 하고, 얘는 뭐의 흔적이다? 향가의, 19chan가의 낙구의 흔적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한번 배우셨을 거라고. 그래서 고2 대상으로도 이게 정리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 주시면 저렇게 쇼츠 형태로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저랑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 거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일단 이 어미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무조건 선지 하나, 내신 선지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어미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 자, 우리가 어미랑 동의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어조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문법적으로는 어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적으로는 주제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뀐다. 그러면 어조 변화다. 당연히 보실 수 있겠고, 그런데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미 변화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니, 고, 라 쭉 변하는 게 보이니까 첫 번째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뭐가 보이셨다? 어미 변화가 보이시면 되겠다. 그리고 어미 변화는 당연히 뭐랑 동의어다? 어조 변화랑 동의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필기할 수 있겠고, 무슨 일인고 뭐뭐 하노라. 자, 그럼 볼게. 무슨 일인고는 무슨 법일까? 물어봤잖아. 답정 너, 얘는 서리법이라고 다들 아실 거고. 자, 세 번째는 뭐뭐 하노라. 얘는 뭘까요? 영탄법인데 왜 영탄법일까? 자,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잠깐 저 따라오실래요? 자, 지금 이제 3번 설명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신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 당연히 그 작품에 대한 해석, 정서, 주제 담을 수 있고, 두 번째 구조 물어볼 수 있어요. 시조의 특징 같은 거. 자, 세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인데, 자, 이 작품에 나왔었던 표현상의 특징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조 변화라고. 자, 어조 변화, 어미 변화랑 동의였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미 변화가 많았었고, 그래서 어조 변화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서리법. 자, 정의 한번 해볼까요? 서리법은 뭐가 서리법이지? 평서문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내용이라기보다는 형식에 가깝겠네. 자, 두 번째, 내용과 의도를 한번 살펴볼게. 그럼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답정너고, 이걸 쓴 이유는 강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럼 봐봐. 영탄법이야. 영탄법에 대한 정의 한번 해보실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볼게.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감탄스를 쓰거나, 감탄형 종결음을 쓰거나, 의도적 어미 변화를 하거나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일 거야. 그럼 좀 좁혀서 보는 영탄적 어조는 여기입니다.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음이 하나 더 추가해보면 혹격조사 같은 것까지도. 그래서 내용은 뭐냐? 감정 표출이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감정 표출을 하지 않는 시조는 없어요. 왜? 모든 서정 장르는 전부 다 감정 표출이야. 그러면 이 뒤쪽 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앞쪽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 이건 내신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갈립니다. 내용을, 영탄법을 좁혀서 보는 선생님은 이것만 영탄법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좀 더 넓혀서 보면 이쪽까지도 영탄법이라고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수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내시는 선생님들이나 수능 문제 변형해서 내시는 선생님들은 여기까지도 영탄법으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까지 잡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 5초 정도 잡아주시고 저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5초 정도 잡고 오시면 그럼 왜 저기를 영탄법이라고 하는지도 보이셨죠? 원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원하노라라고 바꿔놨잖아, 의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안 낼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노가 뭐냐면, 이거 혹시 뭐 배웠니? 너 역시 문법에서 배우신 학생들은 아실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1인칭 선어말어미야. 1인칭에 어울려 쓰이는 선어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거야. 어미는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에서 조동사, 비동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동사에 맞춰가지고 태, 수, 시제, 그러니까 태, 수, 시제, 인칭 이런 걸 일치시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다음에 비동사는 am이 나오는 거고, you 다음에 are이 나오는 거고, he 다음에 is가 나오는 것도 뭐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국어에서 그런 동사의 형태면에 비슷한 게 뭐냐면 어미들이 그런 역할을 해. 자, 영어의 시제 뭐가 알려주죠? will이라는 조동사가 알려주지. be 플러스 ing 꼴로 역시 동사들이 조동사나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시제를 알려주지. 국어에서 시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선어원 어미죠. 그래서 국어에서 어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조동사 같은 기능을 해. 그럼 여기서 어떤 어미가 쓰였냐? 1인칭 선어원 어미가 쓰인 거야. 근데 이걸 왜 정리해드리냐면, 국어사, 문법, 중세국어 시험범인 경우는 아니면 배웠던 학생들은 이게 기억날 거라고. 오라는 1인칭 선어원 어미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묻는 학교는 5%는 안 돼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계속해서 이제 표현법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세상에 버린 몸이 바디랑을 읽어가니 바깥일 내모르고 무슨 일 하는 인고 등등이 나왔는데, 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조의 특징이죠. 3-4-3-4잖아. 얼추. 또는 3-4-4-4잖아. 그러니까 3-4조나 4-4조다. 보이실 거고. 자, 그러면 잠깐 돌아와서 시조의 특징들 한번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저런 장르를 보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려고 하는데 저거 외우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 첫 번째, 얘를 당연히 뭐라고 하냐? 고전시가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고전시가라고 하는 거는 대응되는 개념이 현대시거든. 자, 그러면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나눠봤을 때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악보의 유무야. 고전시가는 지금은 없어서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정간보란 악보에 무조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악보가 있었다 보니까 악보 위에 노래로 불렸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노래로 불렸으니까 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고전시 가라고 돼 있다고. 여기 현대시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악보가 없는 거야, 현대시는. 그러니까 얘는 노래로 불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안 불리는 게 전제야. 그러면 노래로 불린다는 거는 당연히 얘가 운율이, 리듬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돼. 그럼 객관적으로 바깥에 드러나게끔 보였어야 되니까 얘는 외형률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외형률은 어떻게? 정해진 형태를 따르게 해서 정형시로서 만들었던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당연히 시조는 정형시다. 당연히 배우셨을 거고, 현대시는 반대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자유시라고 할 것이고, 자유시다 보니까 운율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주 객관적인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내재율이라고 하고. 됐죠? 운율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있긴 있다. 운율의 존재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고전시가로 분류하는 기준은 1894년 가보경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때까지의 모든 서정 장르를 고전시가, 그 이후의 것들은 뭐 현대시, 뭐 현대소설 이렇게 갈렸겠죠. 두 번째, 1894년 가보경장 이전의 고전 작품들 중에 시조 개수는 사실은 4750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뭐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 고전시가의 특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명확한 리듬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률이고 당연히 정형시를 갖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의 특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조의 특징 첫 번째, 글자 수는 45자 내외이다. 두 번째는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세 번째는 다들 알다시피 뭐다? 초장, 중장, 종장의 첫 시작이 3음절이고, 이거는 향가의 낙구의 흔적이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3-4조 또는 4-4조 구성이다. 이런 것들 다들 외우셨을 거라고. 됐습니까? 혹시나 뭐 놓치신 게 있으면은 필기 한번 하시고 선생님 저 끝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기하고 오시면은 다섯 번째로 시조의 특징까지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여기서 표현될 만한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내용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워낙 쉬웠던 거니까 그냥 우리 워밍업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상이 버린 몸이
바디랑에 늙어가니. 자, 이것도 여러분 잠깐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 시험에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요즘 고3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쓰였거든. 자, 주어가 누구야? 세상이야. 세상이 버린 몸이야. 세상이 내 몸을 버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세상이 버린 몸이요. 그 몸이 다시 한번 바디랑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문법 구조를 봤으니까 의미는 명확해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니? 자연친화죠. 또는 탈속이죠. 자, 봐봐. 내가 세속에 들어가서 관직을 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농사에 파묻혀가지고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에 좀 더 친해질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가치인 명리, 뭐 돈을 벌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탈속의 일금입니다. 바깥 일에 대해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인 거. 봐봐. 바깥 일이란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일이겠죠. 그래서 세속과 나는 멀리 있다. 계속해서 탈속과 자연친화라는 주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 세 글자 나왔지? 이 중에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주제는 우국성심이라는 거야. 유교적 가치가 보였네요. 그래서 왜 고전이 공부가 한 번 되고 나면 쉽다는 거냐면 뻔하게 나오는 주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보나마나 뭐라고?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충의 심정. 두 번째, 탈속. 이런 거 뻔히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새벽에 밝아오자 집박이가 소리한다. 굳이 이것도 내신 하나 추가해서 정리하자면 여섯 번째, 새벽에 밝았다 집박이다. 뭐냐? 시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청각이죠. 공감각은 전혀 아니고 단지 감각의 나열일 뿐이죠. 공감각 당연히 아니고. 자, 계속해서 새벽에 밝아서, 즉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오는 거야.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대상의 변화도 보여주고 자연물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여러 가지 쓰는데 C는 뭐냐? 원인이고 E는 이펙트 결과인 거야. 이런 거 왜 잡아드리냐면 요즘 문학에서 이런 걸 잡으라고 해.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안 잡으면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들아 일어나라고 했고 밥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뭐냐? 나에 대한 게 아니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시킨 거죠. 우리 국어에서 배웠지. 시키는 게 뭐야? 사역동사야. 맞습니까? 아, 죄송해요. 영어의 사역동사야. 국어에서 뭐라고 하지? 사동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사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라라는 명령형이거나 같이 하자잖아. 너가 해라. 즉 청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게 명령. 그 다음에 화자랑 청자랑 같이 한다는 게 청유잖아. 그럼 명령이나 청유로 여기서 누구한테 뭔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맨 처음에는 자기 얘기야. 나는 우국성심, 유교충으로 살겠다, 탈속에 살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도 근면성실하게 살라는 거죠. 자, 마지막 그 다음 이어지는 칠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리밥 지어담고 풀로 끓인 국을 하여. 여기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봐. 일상이 지금 고기 반찬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라고 읽으실 것이고. 배골른 농부들을 제때 먹이고, 봐봐. 먹이 작구나. 지금 육수부터 얘는 모두가 그냥 꼰대 모드야. 육수부터 계속해서 뭐뭐 하자라고 명령 또는 청유로 가고 있어요.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맛보아 보내리라. 계속해서 이제 뭐야? 명령 청유로 가고 있어. 드디어 꼰대짓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계속 볼게. 서산에 지고 풀끝에 이슬이 나고, 호미를 둘러배고 달등에 지고 가자꾸나. 뭐뭐 하자. 이런 거 보이죠? 뭐뭐 하자. 이런 거 보이죠? 뭐뭐 하자. 이런 거 보이죠? 보니까 여기서는 봐봐. 이제 동일한 어미 반복하고 있지. 근데 전부 다 뭐야? 뭐뭐 하자. 니까 그게 명령이든 청유든 최소한 권유에 부른 거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권유의 부류가 벌써 몇 번이나 나왔어요? 3개나 나왔어. 75%가 권유의 어조야. 그럼 당연히 얘를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수학의 풀이 과정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암산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이걸 근데 내가 암산으로 말로 하고 넘어가면 오늘 얻어가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필기를 같이 해드렸어. 자, 그랬더니 바로 답이 보여요, 여러분. 자, 봐봐. 안 보일 수가 없죠. 이해됐어? 5번 선지 권유가 안 보이기가 힘들다고 이러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어에서 거의 100%에 수렴하는 정답 선지가 구성이 돼요. 좀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해보잖아. 저는 원래 이과였고 통계충이었어요. 그래서 이과였기 때문에 통계를 이런 걸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이더라고. 주제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정답이 되네? 그게 몇 퍼센트 확률이었냐? 약 87%의 선지가 주제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답이 돼요. 그리고 개념어가 꼭 처리가 되는, 개념어를 꼭 처리해야 정답으로 만들어주는 게 13%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주제가 뭐였어? 나머지 전체 4개 수 중에 3개 수가 전부 다 명령청유야. 그러면 당연히 주제가 너희 뭐 해라라니까, 너희가 뭐 해라라니까 5번이 안 되기 어렵다고. 이해되셨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반복했으니까 강조 개념어 100%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거는 권유의 의미? 그렇죠. 계속 먹이자, 뭐뭐 하자, 자라는 권유 또는 청유 또는 명령형 어미를 계속해서 반복 쓰이는 게 보였고 정답이 5번 아니긴 힘들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내신 문제 스타일로 공부하다 보면 자, 반어를 판단해야 되고 색채어를 판단해야 되고 자연모를 확인해야 되고 의인화를 확인해야 되고 우회적인지 우의적인지 우화적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계절감 소재 확인해야 되고 나열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시적 분위기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감각인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벌써 확인할 게 10개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자칫 실수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답 확률 높은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면 나머지는 그냥 바로바로 탈압박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기술을요. 바로 다음 지문에다 써볼게. 자, 여기서 내가 마찬가지로 얘기했다.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 확률이 87%라고? 주제 키워드야. 여기서 주제 키워드 잡아봐. 1, 2, 3, 4, 5번 중에 주제 키워드 잡아보세요. 주제라는 단어는 없더라도 주제에 관련된 단어가 보일 거야. 그게 뭐죠? 선지만 봐, 얘들아. 지문 보지 마. 그냥 주제. 그게 뭐야? 2번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나중에 저랑 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심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중심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 문제가 있잖아. 중심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와 있는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87%였어요. 이건 제가 전수조사했어. 제가 2014학년도 국어 영역, 언어 영역 말고 2014학년도 국어 영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11개년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87%가 중심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정답 확률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 2번이 정답 확률 87%네? 뭐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반복적 호명. 자, 호명을 하는 개념어가 뭐지? 돈호법이지. 자, 돈호법은 일단 어떻게 실현을 하죠? 혹격조사를 붙였잖아. 자, 혹격조사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 사나라고 혹격조사 바로 보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자, 가는, 나와 달리, 그러니까 나에는 없는 거고, 가에는 있는 거잖아. 가에 있는 거 확인했죠? 나에 없는 거 확인해 봅시다. 자, 나에 혹격조사 있습니까? 쭉 훑어보니까 혹격조사 없죠. 됐니? 그럼 정답 2번 끝 바로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상 얘기한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제 유형을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유형은 항상 뭘 묻는다? 주제와 주제에 관련된 개념어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심지어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정답 확률은 87%고 개념어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13%밖에 없어. 자, 그럼 우리가 주제 좁히고 봤더니 역시나 정답 2번이었다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공식은 재작년 기준으로는 그냥 다 뚫리는 공식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약간씩 문제를 꼬고 있거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이 되게 강력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고 이거는 이틀을 여러분 연습해 놓잖아. 어떤 외부 지문이나 시간 없을 때 문제 판단하거나 내신도 이게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꼭 기억해서 써먹으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하죠. 주제 안 묻기 힘들어. 그리고 개념어를 뭐 이상한 걸 뭐하러 물어봐요. 주제 관련된 거 물어보기도 바쁜데. 맞잖아. 정작 중요한 거 물어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냐고. 그리고 문항이 5개, 6개면 세부적인 거 좀 이따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좀 주제 관련성을 높여놓고 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개념어가 아니다는 아니야. 13% 정도는 개념어로도 변별되기 때문에 두 개를 밸런스 있게 공부해 주시고 그럼 주제 잡혔으면은 개념어는 그냥 보이는 거. 우리 방금 31번에 5번 선치 그리고 34번에 2번 선치도 어렵지 않게 바로 보이셨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거는 이런 시간 단축의 기술적인 측면들 우리가 패턴, 결국에는 패턴을 공부하는 이유는 반복될 거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함이잖아. 그런 측면에 보셨을 때 이런 기술들 잘 배워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되자고 있었잖아. 그럼 봐봐. 지금 뭐 했어? 기억에서는 밭을 보러 가자. 두 번째 뭐 했어? 배고른 농부들이 있고 농부들 한번 먹여보재. 뭐 하라는 거지? 자, 일단 내용 해석을 최대한 한번 해볼게. 자, 애들한테 가서 일하라 그랬고 먹는 문제잖아. 자, 굳이 이제 이 두 개의 공통점을 찾자면 뭐에 대한 거야? 생계에 대한 것이죠. 일상에 대한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잘은 모르겠다. 자, 그러면 32번, 1번 선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교감, 속세에 관심을 갖게 한다. 자, 봐봐. 작품 전체를 봤을 때 화자는 속세에 관심이 없어. 물론 이건 있어. 선생님 일상생활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시절 사람들의 속세라고 하면요. 이런 부분이야, 사실은. 그 시절 사람의 속세는 대부분 관직에 대한 거야. 관직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니? 부와 명예와 권력 가지게 되죠. 근데 사실 관직에 나간다고 돈이 바로 얻어지는 거 아니고 보통은 뭐가 생기니? 이름이 생겨. 그래서 뭐라 그래? 입신양명.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직에 나가서 이런 입신양명을 하거나 나중에 부를 쌓거나 권력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속세고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탈속하게 되겠죠. 탈속하게 되니까 1차적으로 뭐 하게 돼? 당연히 자연친화. 자연친화에서 100%는 아니지만 심화가 되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물화일체. 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초반부 도입부터 이 사람은 속세에 관심이 딱히 없고 이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 자체가. 관심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속세 관심 X는 거고요. 자, 2번 선지 볼게. 회복이란 건 여러분 뒤졌다가 살던지 없다가 생기든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회복이에요.
근데 뭔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틀린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왜 틀렸는지 명확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가면요, 정확성이 떨어져, 여러분. 그래서 내용일치는 당연히 하실 줄 아는 거고. 그럼 그거 이상의 뭔가는 뭐냐? 어떤 정보가 관계냐는 거야. 자, 탈속이냐, 속세냐? 탈속이다로 해버리면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회복이다 아니다. 왜 회복이다 아니다? 없다가 생겨 회복이야. 없다가 생겨 회복이야. 그러면 지금 없었던 적은 없어. 그냥 거기를 지향하자 그랬지 처음부터. 회복도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봐봐. 농촌이란 건 맞아. 계속해서 속세 얘기 아니고 탈속 얘기니까. 근데 어떤 농촌이라는 거야? 농촌도 두 가지야. 첫 번째, 풍요로운 농촌이 있고 빈곤한 농촌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수식어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배를 고른.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중세고 못 읽는다면 간단한 거야.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첫째 음절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라고 읽으시면 얼추 맞고, 그거를 못 외우시겠으면 대충 넣으시면 돼. 그럼 첫째 음절이니까 아를 넣었으니까 배가 됐을 것이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을을 넣으면 되니까 배골른이죠. 배를 고파하는 농부들 제때 먹이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딱히 얘네가 배가 부른 상태도 아닌 거고 뭐 가난한 상태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딱히 여기서 풍요롭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가치 중립적이야.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지금 불충분한 거죠. 쓰자 얘들아. 정보가 불충분하면 굳이 판단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한데 굳이 판단하지 마시자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농촌의 모습을 기대하며 화자가 정성을 기울여 하는 대상이다. 잘 모르겠어. 왜? 정보가 불충분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이런 상황에 뭔가 풍요를 판단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모르겠으면 좀 더 판단 한번 해볼게. 계속 볼게. 농촌의 삶의 기반을 이루며 화자가 내면이라기보다는 봐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전부 다 외부에 가 있죠. 관심이. 5번 선지도 마찬가지야. 내 한계 극복이 아니에요. 뭐라고? 남들한테 자꾸 권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남는 선지는 3번 선지인 거고 3번 선지를 다시 한번 발췌독해서 보니까 그래. 지금 어쨌든 먹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얘네가 생산활동을 했고 생산활동의 결과 뭔가 생산물을 나눈다고 본다면은 풍요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머지 중에는 제일 맞구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뭘 물어본 거야?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헷갈렸다면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는 거고 부정적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생산활동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나누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설계를 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답정너해서 우리가 해석해서 답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문제를 가셔도 되겠지만은 막혔을 때 어떻게 압박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봅시다. 이 작품은 8개 수로 이루어진 연시도인데 1수부터 기원되는 풍요로운 한 해의 시간은 6수부터 8수까지 등등 세분화가 된대. 자, 그러니까 봐봐. 주제는 풍요로운 한 해고요. 그거를 전개하는 방식은 뭐라고? 시간으로 전개했다는 거야. 자, 써보자. 주제는 풍요로운 한 해고요. 시간은 구조, 담는 틀이었다는 겁니다. 각 수에 이에 대응되는 농가 일상이 제시가 되고 작품 속의 자연이 인간이 함께 조응되는 모습. 자, 그럼 봐봐. 인간과 자연이 조응된다는 건 최소한 자연 친화는 되죠. 물할지까지는 모르겠어. 농가 일상이 드러나, 그리고 흐름이야 순환이야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봐. 추가적으로 만족감이라는 게 있죠. 풍년에 대한 기원도 있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보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출제자가 세팅한 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보기를 바탕으로 32번의 3호 선지의 근거를 좀 더 잡아볼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도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고. 자, 계속해서 선지 하나씩 이제 골라볼게요. 자, 6수에서 7수에서 8수에서 쭉 흐름이 이어지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야. 자, 지금 우리가 이런 고전 시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충 하려고 했고요. 잠깐 더 따라 보실까? 자,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충했어. 자, 그럼 충성하는 방법이 뭐겠어? 관직이 나가야 돼요. 관직이 나가면 되면 당연히 부도 생길 거고 명예도 생기겠고 권력도 생길 거잖아. 인간의 욕구, 재물력, 명예력, 권력력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세속적 가치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관직이 못 나갔어. 과거 시험 실패. 그럼 항상 자연에 파묻힐 수밖에 없죠.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돼? 물할체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돼. 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는 사귀는 거야. 여기는 썸이야. 그러면 이제 썸과 사귀다의 사이는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런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야. 정확하게 사귀는 건지 아무것도 아닌 건지는 분명히 구분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물화일체를 빨간색으로 하면요, 물화일체 해당하는 게 여기서부터 농도가 막 짙어질 거라고. 자, 반대로 명확하게 자연친화라고 하는 부분도 보게 되면은 자연친화는 완전히 여기서 농도가 짙다가 물론 물화일체로 가면 자연친화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물화일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 지금 3번 선지에서 뭐라고 했냐?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완전히 물화일체가 된 거잖아. 자, 그럼 물화일체의 단서를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8수에 살을 마치고 호미를 둘러매고 달을 등에 지고 간대요. 8수에. 그럼 이게 물화일체냐는 거죠. 첫 번째. 판단할 것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봐봐, 얘들아. 두 번째는 보시면요. 호미를 둘러매고, 자, 목적어 호미죠? 목적 오브젝트 오라고 쓸게. 둘러매고, 동사라고 써볼게요. 등에 지고 가자라고 했어. 자, 봐. 그러면 가자라는 건요, 최소한 화자만 있어? 아니면 청자도 있어? 청자도 있잖아. 그 얘기야. 가자, 청자도 있는 거잖아. 화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걸 등에 지고 가는 화자의 모습일까? 아니면 화자 플러스 청자일까?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오답 설계를 두 가지로 한 건데, 첫 번째, 화자의 모습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이 화자냐 청자냐 첫 번째 판단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물화일체냐 판단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물화일체로 보긴 어렵고 동시에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답 설계를 했구나, 정답은 그렇게 3번 설계했겠구나가 보이셨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필기 정리하시고, 자, 딱히 내신에서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일단 정답률도 전반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이 지문에